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이달의 영화로 돌아와 봤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8월 중순이 다 돼서야 7월 달의 영화를 리뷰하는 이 주인장. 못 말리는 짱구가 그지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는 굉장히 좋은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꼭 한번 준비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려면 이제 집에서 지하철로 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예술극장에 가서 영화를 이렇게 보고 오는데요. 7월달이 굉장히 습하고 덥고 땀이 삐질삐질 났음에도 불구하고 꼭 소개하고 싶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서 염치불구하고 7월달 영화들을 한 잔씩 말아볼 건데요. 이번에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각설하고 7월달 영화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영화 네이키드 런치, 말없는 소녀, 미세리코르디아, 이레이저 헤드, 여름이 지나가며, 슈퍼맨, 우리들의 교복 시절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영상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슈퍼맨을 보고 왔는데요. 사실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DC 팬이기 때문인데, 좋게 말해서 팬이지 DC 빠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슈퍼맨의 예고편은 제가 극장에서 먼저 보았습니다. 그런데 눈밭 설원에 슈퍼맨이 떨어지고 거기에 강아지와 같이 나오는 그 예고편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을 하고 있었죠. 이번에도 망하겠구나. 근데 DC 빠들 사이에서 저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예고편이 잘 뽑히면 본편이 망하고, 예고편이 이상하면 본편이 흥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이 영화에도 적중을 하였습니다. 예고편은 볼품이 없었는데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드디어 나의 슈퍼맨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슈퍼맨의 기존 DC 팬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고, 그냥 DC가 아니라 히어로 무비를 좋아하는 분들은 확실히 호일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꽤나 명확했습니다. 그 이유는 DC의 슈퍼히어로물은 다른 코믹스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가기 때문인데, 우리는 슈퍼히어로라고 하면, 저는 물론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아쿠아맨, 플래시를 생각을 하겠지만, 요즘 분들은 이제 마블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언맨, 헐크, 캡틴 아메리카, 뭐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할 텐데, 이 마블에 모두가 세상을 지키고 좀 더 친근하고 그런 이미지보다 DC는 좀 더 어둡습니다. 저 DC라는 것도 원래 딕텍티브 코믹스에서 왔는데, 그만큼 마블에서는 엄두도 못 낸 만큼의 어두운 분위기가 패시브적으로 좀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씹어먹는 그런 배드에스 같은 설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주자가 이 주인장이 매우 좋아하는 배트맨이죠.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이 배트맨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슈퍼맨입니다. 슈퍼맨은 외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배트맨은 인간이고 슈퍼맨은 외계인입니다. 그리고 이 슈퍼맨이 진짜 세요. 겁나 세고 완전 짱 셉니다. 그래서 이 슈퍼맨의 강함은 영화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저스티스 리그죠. 이런 강함을 좀 잘 풀어낸 예시는 잭 스나이더 감독의 작품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슈퍼맨은 이러한 노선을 영리하게 피해가면서 대중성도 잡았습니다. 영화로 들어가 볼게요. 영화에서는 슈퍼맨의 과거 따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고 어디서 자랐고 얼마만큼의 위상이 있고 이때까지 뭘 했는지는 사실 슈퍼맨을 보러 올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과감하게 생략한 채 300년 전, 30년 전, 3년 전, 3달 전, 3주 전, 3시간 전, 3분 전, 30초 전, 이런 식으로 점점점 줄여나가면서 배경 설명을 끝내고 영화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연출로 관객들에게 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니까 여기서부터만 보면 돼?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상큼한 오프닝 시퀀스를 지나면 추락하는 슈퍼맨을 보여주는데요. 앞에서 무력 1등 짱쌤 누구도 이길 수 있음, 이런 슈퍼맨과는 정반대의 패배한 슈퍼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영화는 앞으로 그릴 슈퍼맨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기서부터 정립하고 가는 것입니다. 강함을 강조해서 혼자 막 무쌍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것이죠. DC에서는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인간미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 마블에서 왔습니다. 저기 이웃집 친절한 영웅 스파이더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DC스럽게 잘 녹여서
슈퍼맨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또 이를 보여주는 연출이 슈퍼맨이 회복하는 모습을 굳이 구태여 보여주는 것과 처절하게 지는 것. 소셜미디어 안 한다면서 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별명을 알고 있는 것. 외교적 행위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게 행동하는 것. 사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슈퍼맨은 완전 무결하지 않고 사실 좀 몸만 큰 어린애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극을 이끌어 나가고 슈퍼맨의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해줄 크루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의 애인이자 기자 정신이 투철한 로이스, 저스티스 갱 멤버들, 그린랜턴, 미스터 트래픽, 포크걸, 이런 메타 휴먼들과 인간 하나의 조합의 크루가 형성이 되는 건데, 이들은 슈퍼맨이 잡혀져 있는 동안 악당인 렉스 루터 패거리들을 두드려 패가면서 해결하는 것이죠. 이런 점들이 향후에 나올 저스티스 리그나 DC 유니버스에 쏙 잘 맞는 선택인 것 같아서 제 마음에는 쏙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슈퍼맨의 빵빵 터지는 그런 액션씬이 없느냐? 아닙니다. 기다려보면 마지막에 나오니까 그걸 보는 재미도 충분히 챙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DC 팬이었어도 이번 슈퍼맨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나올 DCU의 다른 작품들도 기대하면서 슈퍼맨에 대한 한 줄 평은 드디어 돌아왔다 나의 슈퍼맨 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입니다. 우리들의 교복 시절은 굉장히 귀여운 영화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복 시절, 즉 학창 시절을 다루는 그런 성장 드라마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칫 진부할 수 있으나 초반에 낮의 학교와 밤의 학교의 설정이 진부함을 덜어내고 영화의 설정 혹은 현실 반영으로 고등학교도 시험을 쳐서 들어가고 좋은 고등학교를 나와야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라는 어쩌면 한국 관객에게 당연한 그런 익숙한 설정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입학시험에서는 미끄러졌지만 명문 고등학교에 야간반으로 들어가게 된 아이가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칠드런의 아이가 아니고요. 주인공 이름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귀엽습니다. 배우의 그런 외적인 부분이 귀엽다는 것이고 사실 하는 행동도 굉장히 귀여워요. 그래서 이 극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오글거릴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정말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 상큼한 배우의 액팅으로 잘 이끌어 나갔다는 인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반인 주인공과 주간반인 민 이렇게 둘이 어울리면서 우정을 그리는 듯 하는데요. 중간반인 민은 주인공과는 다르게 입학시험에서 꽤나 좋은 성적으로 주간반에 들어갔고 외모도 이쁘고 부자고 공부도 잘하는 흔히 말하는 사기캐의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우상과 같은 포지션이 되기도 하는데요.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같이 놀고 같이 먹고 막 모든 걸 다 같이 하는데 나보다 성적이 좋은 그런 아이들이 딱 민의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 민과 아이는 약간 진부할 수 있지만 루커라는 한 남자아이를 동시에 좋아하게 되면서 트러블이 생기는데 이 루커라는 남자아이도 민과 같이 명문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부자고 운동도 잘하고 잘생기고 키도 큰 그런 사기캐의 면모를 보이죠. 여기서 한번 이 영화의 스토리 흐름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영화 초반은 대만의 과도한 학벌주의와 그것을 설명하면서 자칫 지루해질 수 있으나 이 내용을 주간반과 야간반이라는 문화와 주인공 아이의 집안 설명 그리고 이 주인공의 앞에서 말했듯이 발랄한 연기로 재미있게 포장합니다. 중반부로 들어가서는 스토리 라인이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데 아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안에서의 주간반과 야간반의 우정 갈등을 그립니다. 책상을 공유한다는 설정답게 민과 어울리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입학식날 친해진 같은 야간반인 위청웨이와 어울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 주간반과 야간반은 학교 측의 실수로 한번 갈등이 일어나는데 사실 저는 이러한 갈등을 영화 초반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이 스토리 라인에 이어져서 주간반과 야간반 사이의 그 갈등과 거기에 걸쳐져 있는 아이의 어떤 심리 상태와 상황 등이 영화 전반으로 흐를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갈등은 딱 여기까지로 멈추게 됩니다. 영화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민과 아이의 이 우정에 좀 더 초점을 둡니다. 이때부터 사실 위청위에는 그냥 아이가 야간반에 가면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옆에서 챙겨주는 뭔가 좀 먼치킨스러운 친구 1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소모적으로 사용된 거 맞습니다. 이러한 앞의 스토리 라인이 정리되고 나면 나오는 것이 앞에서 말했던 루커라는 남자 주인공입니다. 이 루커는 정형적인 남자 주인공의 특성을 띱니다. 운동 잘해, 키도 커, 집안 좋아, 공부도 잘해. 그래서 이 루커의 특성들만 보고 미는 좋아하게 되죠. 아이는 루커를 탁구장에서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루커의 외형만 보고 크러쉬드 돼서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했듯이 두 소녀가 한 소년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면서 이 영화 초반에 다뤘던 그 야간반과 주간반의 갈등은 없어지고 민과 아이의 우정에서 한 소년을 두고 두 소녀가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삼각관계로 내용이 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민과 아이의 우정은 깨지는 수순을 밟게 되죠. 그리고 민은 아이의 열등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유치하게 나옵니다. 갤러리에 초대해서 너의 위치는 거기까지야 이렇게 보여준다던가 의도적으로 배척을 한다던가 사실 이런 부분만 똑 떼놓고 보면 정말 유치합니다. 왜 그 꽃보다 남자의 F4가 건이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막 아이스크림 흘렸는데 막 닦아 핥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유치함입니다. 근데 영화가 초반부터 스토리를 쉴 틈 없이 짜놨고 그것이 배우들의 기가 막힌 연기와 더불어 가면서 관객이 어느 정도 몰입을 해 있으니 이 정도 유치한 거는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중반이 끝나고 후반에 남은 것은 아이의 극복입니다. 아이는 민과 어울려 놀면서 자기의 성적이 뚝뚝뚝 떨어졌는데요. 성적표를 엄마에게 보여주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사인을 하고 엄마를 속였죠. 그것도 들키게 되고 성적은 바닥을 쳐서 재시험을 봐야 된다는 사실도 들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숨긴 그런 열등감을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다수 앞에서 까발려졌기 때문에 내상이 좀 클 것입니다. 영화는 이런 주인공의 상황을 극적으로 극복해서 성장을 해나간다 라는 식의 소년 만화스러움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회복을 해가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이 이 영화를 좋게 보는 이유인데요. 아이는 민과 루커를 만나지 않고 야간반의 생활로 돌아가서 그곳에서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막 공부를 더해서 내가 너희보다 공부를 더해서 잘난 사람이 되겠어 혹은 탁구를 잘 치니까 막 탁구를 쳐대가면서 내가 이 탁구로 내 가치를 증명해내겠어 이런 소년 만화스러운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현실에서도 그렇게 존재하진 않잖아요. 그저 시간의 회복으로 조금씩 천천히 스스로 성장을 합니다. 이때 아이의 심리를 보여주는 장치가 할리우드 배우에게 쓴 편지인데 하지만 후반부에서는 이 편지조차 부정당합니다. 그러자 아이의 세계는 붕괴하죠. 이를 영화는 지진으로 표현합니다. 이 지진은 아이의 세계가 붕괴됐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런 것들에서 오는 불안함을 표현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연관성은 없겠지만 해피엔드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지진으로 아이는 가족을 잃을 뻔했으며 자신의 동생을 지켜준 게 고장난 옷장인 것을 계기로 조금씩 껍질을 벗어내는 그런 성장을 이뤄냅니다. 이러니까 후반에는 아이를 둘러싼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면서 밤에 아이들이 싹 다 모여서 사실 나도 이런 열등감이 있었어 라고 고백하는 장면도 정말 오글거리는 장면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아쉬운 부분은 확실히 존재했으나 그러한 부분들이 영화를 잡아먹을 만큼은 아니었고 오히려 잘 가리고 촘촘한 스토리를 보여주고 전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대입이라는 소재를 초반부터 끝까지 쭉 잘 이끌어가면서 꽤 괜찮은 성장 드라마를 쓴 우리들의 교복 시절에 대한 한 줄 평은 누구에게나 있는 열등감을 보듬을 수 있게 극복하는 성장 드라마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7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레이저헤드는 굉장히 난해한 작품입니다. 감독은 데이비드 린치인데 난해한 작품으로 좀 명성을 떨친 그런 감독이죠. 대표작으로는 멀홀랜드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이 이레이저헤드는 1977년 개봉작입니다. 예술극장에서 재상영을 해서 한번 보고 왔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내내 밀려오는 불쾌감과 의아함,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 영화의 본질이 내가 느낀 이 감정을 전달함에 있음에 다시 한 번 더 오는 불쾌감이 최고였습니다. 우선 이 영화를 관람하든 관람하지 않든 영화의 줄거리 설명은 필요치 않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영화는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마주치는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닌 영화가 보여주는 추상적인 콜라주 같은 것을 보면서 느끼는 감상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앞선 영화들과는 다르게 줄거리를 정리해가면서 이 부분은 이런 것이야, 이 소품은 이런 의미야, 이 대사는 이렇게 쓰였어, 그래서 이레이저헤드는 이런 의미가 있는 영화다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영화가 보여주는 이미지와 은유와 기괴한 감정과 암시, 대사들을 통해서 관객 스스로가 해석하고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과 감상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냥 제가 생각한 거고 제가 말했다고 해서 막 정론이 되거나 이게 무조건 옳아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비난할 생각도 없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비난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저는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런 해석 방향이 괜찮다라는 것을 말한 것 뿐입니다. 유의하시고, 아무튼 이레이저헤드를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고연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느끼는 공포감이었습니다. 영화가 보여주는 미장센의 태도도 도저히 친절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줄거리를 포기하고 영화가 말하고 싶어하는 감정의 전달 혹은 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공인 헨리는 굉장히 평범한 남자이고 여자친구인 메리가 갑작스럽게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벌어지는 상황을 가장 괴기스럽게 그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저는 오프닝에 있다라고 보는데, 오프닝에 나오는 존재가 마치 신과 같은 위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식으로 말을 하자면 약간 산신할매?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 끔찍한 아이의 외형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초현실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 오프닝을 잘 들여다보면 분명히 임신 과정을 은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주도하는 생명체가 제가 말한 그 신과 같은 생명체이죠. 하늘에서 떨어진 태아 혹은 태반이 무릉덩이로 들어가고 그것을 밟으면서 주인공인 해리가 등장합니다. 이 오프닝을 그저 해리가 꾼 꿈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해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신이 아이를 떨어뜨리고 이제 벌어질 해리의 악몽과 현실, 그것을 관전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헨리는 기이함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느끼지만 거기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악몽 같은 상황이 헨리의 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꿈은 악몽이 될 수도 있고 길몽이 될 수도 있지만 헨리의 꿈은 지독하게 괴기스럽고 끔찍한 악몽만 보여줍니다. 꿈이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을 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헨리가 사실 멀쩡하지 않음, 어딘가 결여가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예측은 가능하지만 영화는 은유만 버려놓을 뿐 분명히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에 채워진 것이 헨리가 느끼는 그런 망상적인 부분과 공포입니다. 정말 건조하게 이 영화를 바라보자면 생각지도 못한 아이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아이의 부모가 된다는 공포를 복잡한 콜라주로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공포를 악몽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내내 느낀 그 불쾌감은 여기서 기인해 옵니다. 갑작스럽게 부모가 된다는 공포를 원초적으로 표현하여서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죠. 생각해봅시다.
부모가 된다는 것, 그것도 갑작스럽게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무섭습니다. 그러나 제정신이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어른이라면 자신의 아이를 책임지고 숭고한 희생으로 이름을 붙여가면서 감당을 할 것입니다. 사회가 은연중에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를 그렇게 바라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모가 낳은 아이를 외면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많이 벗어난 행동입니다. 그렇기에 이 소재를 다루는 다른 매스미디어들을 보면 숭고한 것, 감당해야 하는 희생 정도로 여겨지는데, 이레이저 헤드는 그런 것들을 뇌 속에서 꺼내서 지우개로 만드는 그런 지워버리고 싶은 끔찍한 악몽으로 그렸기 때문에, 또 이를 가감없이 혹은 좀 더 과장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불쾌감과 불편함이 고스란히 전달해 오면서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불쾌했고 의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상당 부분 열려져 있고 그 어느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여기서 해석을 조금 요 부분으로 변하면 이 마지막에서는 나비 효과처럼 이만큼 달라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화야말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레이저 헤드를 본 귀한 관객분들 꼭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저의 인생에서 난해한 영화라고 하면 손에 꼽을 것 같은 이레이저 헤드에 대한 한 줄 평은 무엇인가의 공포에 꾸는 악몽 같은,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7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네이키드 런치를 얘기하면서 원작 소설을 얘기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네이키드 런치는 동명의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윌리엄 S. 버로스가 작가인데 이 소설가는 비트 세대의 주요한 작가입니다. 근데 말이 좋아서 작가지, 약도 빨고요, 사람도 죽여봤고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이기도 합니다. 윌리엄의 소설이 영화가 된 것은 퀴어와 네이키드 런치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은 대사가 나온다든가, 그가 숨긴, 그러니까 작가가 숨긴 동성애적인 부분이 나온다든가, 특히 큐어에서요, 그가 돌아다니면서 경험한 일이 나온다든가, 마법과 주술에 심취하는 그런 시점이 나온다든가, 두 작품 다 나오는 그런 진해의 메타포라든가, 그의 향취가 정말 진하게 영화에도 배어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작가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약에 취했고, 두 번의 결혼 생활 중에 두 번째 부인을 약에 취해서 총으로 싼 인물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약에 의존을 했으며 동생애를 숨기고 마법과 주술에도 심취한, 지금으로 따지면 슈퍼 금쪽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작품 속에서 그 누구보다 과감한 선택과 기술을 보여주면서 흔히 말하는 예술가들의 예술가라고 불리며 칭송받았습니다. 이런 그의 내면에 관한 것과 생애를 잘 보여주는 대표작이 바로 네이키드 런치입니다. 해석을 하자면 벌거벗은 점심쯤으로 되는데, 이 난해한 소설을 데이비드 크로넨버그가 영화화했습니다. 이 감독도 최대한의 표현 수위와 폭력성, 신체 변형, 그로테스크함으로 유명한 감독이죠. 저는 비디오 드롬으로 처음 이 감독을 만났는데요. 대표작을 찾아보니 비디오 드롬, 네이키드 런치, 크러쉬, 폭력의 역사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같이 제가 리스트업을 해놔서 보고 싶다라고 좋아요를 눌렀던 작품인 거예요. 야, 제가 이 정도까지 리스트업을 해놨으면서 같은 감독이라고 생각지도 못한 저의 무지함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아무튼 원작도 원작이지만 감독도 감독인 만큼 시너지를 내어서 걸작이 탄생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이키드 런치는 이상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딱히 줄거리 설명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 봐도, 이 줄거리를 다 알고 봐도, 영화를 보고 나와도 이해는 안 될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방역을 하는 주인공인 리는 약물 중독자이고 그의 아내도 약물 중독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등도 약물 중독이고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요. 근데 그것을 리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약에 취해서 아내를 쏴 죽이게 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떠나게
하게 되는데 의문의 잔치에서 자신이 요원이고 잠입을 해가지고 어떠한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을 타자기가 변한 갑충에게 듣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는 사실 필요치 않은 영화인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이를 주인공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갑충의 말을 무시해도 이상한 외계 생명체가 자신을 바에서 기다리면서 접선을 한다던가 타자기 벌레가 자꾸 말을 걸어온다던가 다른 타자기도 벌레로 변하고 글을 쓰는 것이 막 보고하는 것이라면서 엄청나게 그로테스크한 연출을 보여주는데 이런 태도는 영화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어딘가가 어디인지 왜 가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혼란스러움의 연속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인 리가 느끼는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이 어느 정도 이해되고 영화의 연출도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모든 황산적인 이야기가 리의 꿈일 수도 혹은 리의 환상일 수도 리의 소설 속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영화가 그 자체로 방치하고 열어두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정말 좋았던 점을 뽑자면 혼란스럽고 기괴하고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이미지와 가감없는 폭력의 표현에도 이 모든 것이 악몽일 수도 있다 혹은 이 모든 것이 단지 글일 수도 있다는 것이 영화가 보여줍니다. 이를 보여주는 장면이 곤충으로 변한 타자기가 폭력을 당해서 망가져서 혹은 다쳐서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생명체인 곤충의 그런 기괴한 시체 모습도 보여주지만 영화는 그저 망가진 타자기를 또 한 번 보여주고 그때 흩날리는 원고들도 담담하게 담아내면서 이 모든 것이 열려져 있고 해석하기 나름이다 라고 영화가 말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영화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비 오는 날 보수동 책방거리에 가서 네이키드 런치를 한 책방 가면서 이거 있을까요? 이거 있을까요? 해서 찾아 헤맸지만 결국에는 찾지 못해서 주인장을 슬프게 만든 영화 네이키드 런치에 대한 한 줄 평은 조각난 혼란 속에 남겨진 것은 글뿐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입니다. 여름이 지나가면은 서울에서 시골로 전학을 간 기준이 주인공입니다. 기준이 이사간 이유는 농어촌 전형을 쓰기 위해서인데 이는 어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어른의 세계와 아이의 세계를 나눠서 보여줍니다. 어른들이 그들끼리 소통을 하는 것과 아이들끼리 소통을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른들은 모순적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준의 엄마가 있죠. 기준의 엄마는 시골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거기에 신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입주민입니다. 그러니 아파트가 빨리 지어지면 좋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며 시간을 끄는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다며 웃기지 않느냐며 험담을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녹아들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파트 건설 반대쪽 길을 입고 그 건설 현장 입구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등 뒤에서는 그렇게 욕을 해대지만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영화 전반에서 드러납니다. 마을의 어른들도 영준, 영문 형제가 문제임을 알고 있지만 좋게 포장해서 돌봐주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결을 하지를 않는 그런 모순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죠. 이는 담임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도시에서 이쪽 시골로 전학을 온 기준의 엄마와 기준을 보아하니 부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잘해줍니다. 그러나 하교를 하고 있는 여학생들에게는 왜 지금 하교를 하냐며 핀잔을 주며 그런 양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기준의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는 아이들을 돌보는 척 자상한 척을 하지만 영문에게 돈을 주면서 아저씨는 이런 아저씨야 라고
말을 하는 등 굉장히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이런 이중성을 알고 있고 어쩌면 경험도 해본 아이의 입장에서의 인물은 영문입니다. 영문은 영준과 함께 지내며 형제인데 생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 아이의 이미지가 있는 캐릭터인데 어른들의 순리를 이해를 하고 경험도 했으며 아직 아이기에 그릇된 방법으로 돈을 만드는 현실 속에 있을 법한 그런 인물입니다. 영문은 마을에서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일진에 속합니다. 위험한 아이죠. 도둑질을 하고 삥을 뜯고 가게를 털고 서열을 정리하는 등 기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멋있어 보이는 그런 형입니다. 영문은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데 영준을 위해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치킨집을 다니며 일찍 알바를 하고 필요하다면 전단지를 붙여가면서 자전거도 훔쳐다 팔고 가게를 털고 이런 방법 등으로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 행위가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도 있고 범법도 섞여져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질이 좋지 않은 아이인 것인데 이런 영문의 동생인 영준과 기준이 친해지면서 서서히 접점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플스로 호감을 산 기준은 빠르게 학교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이 과정이 마치 기준의 엄마가 커뮤니티에 녹아들기 위해서 하는 방법과 유사해 보이는데 아마도 이것은 의도일 것입니다. 기준은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익숙하게 당연하게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과 영준은 우정을 쌓습니다. 그런 흐름은 초등학생들의 우정 쌓기와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일탈을 섞은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기준은 일탈의 행위를 놀이 혹은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기준의 기준은 자신이 살아온 환경입니다. 엄마 아빠가 당연하게 있고 적당히 돈도 있고 혹은 돈이 많고 친구들하고 당연하게 필수로 게임을 하고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가정의 중심이 본인인 삶, 그것이 기준의 기준인 것이죠. 그런 환경에서 나와 그렇지 못한 시골에서 기준이 영문, 영준 형제와 어울리면서 일탈은 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재밌으면 더 하고 이런 놀이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영문, 영준의 형제는 이런 행위가 일탈과 놀이가 아닌 생계와 삶입니다. 그만두고 싶다고 해도 그만둘 수 없고 재밌다고 해서 더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런 쾌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영문이 플스와 아디다스 신발을 돈을 벌어서 갚는 것에 있죠. 아직 아이기에 보호자가 없는 형제는 이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형제들의 처지를 취한 말들의 시간에 나오는 그 남매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영문의 이름을 빌려서 삥을 뜯었을 때 영문이 어이없어 하는 것과 저녁에 갈등이 최고조로 이르러서 영문이 야 너는 이게 재밌냐? 라고 따져 물었을 때 기준이 마치 들킨 것만 같은 표정을 짓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우정을 쌓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울릴 수는 없고 만날 뻔하지만 만날 수 없는 그런 궤적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이라고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은 위선적이며 그것을 보고 자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 되고 그런 보호자도 없는 아이들은 방치되어 사회 문제로 치부되는 것을 영화는 한여름의 뜨거운 정오와 여름밤의 서늘함을 오고 가면서 잘 보여줬습니다. 특히 저는 기준의 엄마와 담임 선생님이 CCTV를 확인하면서 신발 도둑을 찾는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 엄마와 선생님은 영준이 처음부터 범인이다 가져갔다 라고 상정을 한 채 그 CCTV를 보지만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CCTV 화면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자세히 봐야지만 구별이 가능하고 굉장히 뭉뚱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영준이 신발을 처음으로 가져갔는지가 모호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색안경을 낀 어른들은 자신들의 그런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시선은 영화 전반에 나와 있는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보는 그 시선과 일치하면서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가면 기준은 시골에 이사 갔던 경험을 추억으로 남기겠지만 영문과 영주는 그 일로 생활이 바뀌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층적인 영향을 준 여름이 지나가면에 대한 한 줄 평은 정오의 뜨거움과 한밤의 서늘함의 반복 속에 마주칠 듯 평행하는 아이들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말없는 소녀는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소녀가 그 원작 소설인데요. 이 작가의 소설 중에 제가 말해본 적이 있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도 영화화가 됐습니다. 시기로 따지자면 말없는 소녀가 먼저 나왔는데 저는 원작인 맡겨진 소녀를 먼저 읽고 이처럼 사소한 것들의 영화과 소설인가 그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처럼 사소한 것들의 영화를 보고 사실 순서가 좀 헷갈려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소설을 먼저 읽었는지 영화를 먼저 봤는지를 잘 모르겠으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의 소설과 책을 읽었고 그 다음에 말없는 소녀를 영화로 봤습니다. 이렇게 클레어 키건의 소설과 영화를 각각 보았는데요. 이 작품 역시 작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작가의 소설을 보면 굉장히 차분하게 읽게 됩니다. 대놓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 있는 부조리 혹은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차근차근 쌓고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묵직하게 오는 그 잔잔한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영화도 좋고 소설도 너무 좋습니다. 소설이 단편이고 제가 들고 왔죠. 이렇게 보시는 거와 같이 이처럼 사소한 것들과 여기 맡겨진 소녀 원제가 포레스트거든요. 이렇게 두 권이 있는데 굉장히 얇습니다. 단편이기 때문에 영화를 한번 보시고 이런 쪽이 취향이 맞다라고 하면 소설도 읽어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영화로 돌아오자면 말없는 소녀는 소설과 마찬가지로 은은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과 그곳에서 벌어지는 잔잔한 상황이 차근차근 쌓아져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울림을 줍니다. 말없는 소녀 그 자체인 코우트가 주인공인데 이 소녀는 실어증에 걸려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이 없는 안 하는 소녀에 가깝습니다. 이 아이가 말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이하다는 설명과 얘는 원래 그래 라고 넘어가는 것으로 보아하니 가정에서의 그런 아이의 상황이 굉장히 오래됐고 방치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우트가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을 하고 싶지 않거나 말을 해도 소용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일 것인데 말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자신이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말을 했을 때 부정당한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봐도 코우트는 꼬질꼬질하고 옷도 꽤 낡아 보입니다. 코우트의 엄마는 동생을 임신하자 감당이 안 돼서 코우트를 거의 남이라고 봐도 무방한 먼 친척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원제가 맡겨진 소녀이고요. 여기서 코우트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가기 싫어서 막 때를 써도 뭐 어떻게 될 일이 아니니까요. 이미 기대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가정이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무심하기 때문에 코우트는 아무런 기대 없이 에이블린과 션의 집으로 갑니다. 에이블린과 션은 사실 아들을 한번 잃은 적이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 우물 같은 데에 빠져 죽은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코우트에게는 하지 않은 채 아들의 방에 머무르게 하고 그의 옷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소녀를 막 무신경하게 대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하고 겹쳐보는 것도 아닌 그 코우트 그 자체로 환대를 해주는데 나중에는 새 옷을 사다 주고 목장일도 같이 하면서 잔잔하고 어쩌면 당연한 환대와 보살핌과 배려를 보여줍니다. 초반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코우트에게 침묵이야말로 좋은 것이라며 다그치지 않고 기다리는 션의 모습은 배려가 참 깊습니다. 가족의 눈칫밥을 먹을 대로 먹은 코우트는 가족을 나와서 오히려 이 낯선 이들에게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고 그
그 과정에서 유사 가족의 유대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생이 태어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은 찾아오죠. 말을 잘하던 코우트는 다시 말이 없어지고 설상가상으로 가벼운 감기에 걸려서 에이블린과 션의 입장이 좀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가고 부부가 차를 몰고 나서자 이때까지 연습을 했던 달리기로 달려가서 션을 꽉 안아줍니다. 이 장면이 영화의 엔딩이자 가장 큰 울림이 있는 장면인데 대사 말 한마디 없이 코우트의 행위로 그 감정으로 영화 안에서 감독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을 다 담아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느 가족과의 유사점도 찾아볼 수 있는 말없는 소녀에 대한 한 줄 평은 침묵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 저 햇살 한 조각 밤바다의 추억까지입니다. 잠전수는 10잔 중 8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처음 영화 제목을 보고 새로운 단어인 줄 알았습니다. 생각나는 뜻이 하나도 없고 영화 포스터도 어떤 우거진 숲속에 남자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담아냈기 때문인데요. 영화를 다 보고 난 뒤 뜻을 찾아보니 미세리코르디아는 프랑스어로 자비를 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뜻을 찾아봤는데 뜻이 3개나 있죠. 용서, 관용, 자비, 긍휼, 그 다음에 연민, 동정, 그 다음에 저런 야단났군 하느님 맙소사 이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뜻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영화의 제목과 영화 전반의 내용을 읽는데 꽤 많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의미로 귀결되어 생각이 마무리 짓게 되었는데 이는 뒤에서 서술을 하고 우선 영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제레미입니다. 제레미는 친구의 아빠의 부고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시골 고향으로 내려가는 인물인데 이곳에서 남편을 잃은 친구의 엄마인 마르틴의 집에 어영부영 머물게 됩니다. 뱅상은 아버지를 잃은 제레미의 친구이자 제레미가 자신의 엄마 집에 머물게 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는 그런 인물인데 이때 뱅상이 처음 제레미에게 건네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방을 배정받은 제레미에게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며 결혼은 했어? 여자친구는 있어? 얼마나 사귀었어? 야, 이 보드게임 어렸을 때 너 나랑 많이 했었는데 기억나?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것들을 캐묻게 되는 것이죠.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뱅상과 제레미는 제레미가 아직 그 마을에 살았을 때 자주 만나서 놀았을 것이고 아마도 그 보드게임도 같이 했을 것입니다. 뱅상이 제레미를 경계하는 듯하게 보이지만 굳이 보드게임과 그와의 추억을 꺼낸 것으로 보아 제레미에게 캐묻은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자면 제레미에게 욕망이 있었던 뱅상은 이 제레미가 자신의 아빠인 장피에르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도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레미가 자신의 아빠의 옷을 입고 엄마의 집에 오래 머무는 것을 싫어했고 엄마와의 관계를 의심하는 것도 이 생각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제레미가 장피에르를 열망하고 있고 욕망하고 있는 것을 아는 인물은 뱅상의 엄마이자 그의 아내인 마르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영화가 보여주는데 제레미가 앨범을 보면서 장피에르를 그리워하는 듯이 수영복을 입은 사진을 정말 빤히 쳐다보게 되는데 그 씬에서 마르틴이 자신의 남편을 사랑했냐며 직접적으로 물어봤고 제레미는 그렇다며 긍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르틴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갑니다. 제가 보기에 이러한 마르틴의 행동은 제레미에 대한 욕망에서 온 것 같은데 마르틴의 행동은 제레미의 아내 혹은 유사 엄마와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자면 제레미가 그 집에 머물게 된 것 그리고 장피에르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것도 마르틴 때문이죠. 그러면 마르틴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당연하게도 제레미가 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를 욕망해서 그렇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남자를 사랑한 마르틴과 제레미는 어느 정도의
유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한 아이돌을 같이 파는 그런 덕후들끼리 유대감이 있잖아요. 물론 이거와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 정도 수준의 유대감을 느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제레미로 하여금 장피에르의 옷을 입히고 그의 역할을 준 것입니다. 마지막에 시체 유기를 하는 제레미를 찾아내고 장피에르의 옷을 입은 제레미와 함께 침대에서 자는 것은 마르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녀의 계략, 즉 제레미를 새로운 남편으로 만드는 것에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제레미는 마을에서 이방인 취급을 당합니다. 마을이 작기 때문에 고요한 마을에서 감시를 당하기도 하고 혹은 자신도 그들을 엿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영화는 보여주는데 제레미를 감시를 하고 마을의 왕충제 혹은 중재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이 신부님인 필리프입니다. 필리프는 특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영화 초반에 숲에서 버섯을 따는 제레미와 간간히 마주치다가 제레미와 뱅상이 약간 몸으로 티격태격 이게 싸우는 건지 친구끼리 장난치는 건지 모를 때도 필리프가 나서게 되고 제레미가 뱅상을 죽이는 그 장면도 아마도 필리프는 목격을 했을 것이고 그 뒤에 제레미와 만나는 빈도는 점점 올라갑니다. 위기에 처하면 그를 구해주고 죄책감에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를 말리는 등 본격적으로 제레미의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필리프는 제레미의 살인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레미를 욕망하기 때문에 그를 도와줍니다. 알리바이를 도와주고 결정적일 때는 자신의 욕망을 한껏 드러낸 채 경찰을 쫓아버리죠. 그리고 시체 유기도 도와줍니다. 물론 그 시체와 단둘이 있고 싶다면서 끝까지 함께하지는 않지만 이 이후로 시체와 뭘 하는지 굳이 알고 싶지 않지만 모두가 예상하는 그런 걸 하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욕망을 가장 원초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필리프는 신부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제레미를 마음에 들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많지 적재적소에 제레미를 도와주게 되는데 특히 제레미와 버섯을 따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버섯은 당연히 성기의 은유이죠. 즉 욕망에 대해서 바구니채로 들고 다니며 수집을 하고 그것을 뱅상과 제레미에게 보여주며 그대로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필리프와 마르틴의 차이를 보고 싶은데 제레미를 어떻게 욕망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르틴은 앞서서 말했듯이 죽은 자신의 남편의 자리를 대신하는 인물 혹은 같은 사람을 좋아했으니 아는 그 유대감이 있는 인물로 그를 여기지만 필리프는 결정적인 순간에 제레미를 도와줄 때 옷을 다 벗으라고 말을 하며 제레미 그 자체를 욕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영화는 욕망들이 뒤섞여서 여기저기에 튀어나오게 보여줍니다. 마치 비가 내리면 여기저기에 튀어나오는 버섯들처럼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제레미가 찾아간 왈테르는 어떤 인물일까요? 왈테르는 장피에르와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옷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앞서서 제레미는 자신이 연모한 장피에르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마르틴 옆에서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제레미는 작중에서 장피에르의 옷만 입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왈테르의 옷도 입게 되는데 왈테르는 제레미, 뱅상과 같이 어렸을 때 같이 지낸 친구입니다. 그를 제레미가 만나러 가서 술을 마시는 씬이 있는데 그것을 보다 보면 굉장히 기시감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 뱅상이 제레미에게 물어봤던 것을 제레미가 왈테르에게 그대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기시감인데 뱅상이 제레미에게 캐묵은 욕망이 있어서 그렇게 물었던 것처럼 제레미도 왈테르에게 욕망이 있어서 물어본 것이죠. 이조차 영화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저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제레미가 왈테르의 옷을 입고 그를 유혹했기 때문인데요. 술에 취했다라고 해도 제레미의 행동은 그 누가 봐도 왈테르를 유혹하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왈테르에게 쫓겨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왈테르는 과도한 대응을 하게 되죠. 총을 쏘게 되는 것인데 근데 또 제레미가 찾아와서 같이 술 마시자고 할 때는 그를 받아들이고 총 쏜 것을 사과를 하면서 그렇게 또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왈테르는 제레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의외로 대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레미는 장피에르가 죽고 그가 생전에 운영하던 빵집 인수에 대해서 왈테르에게 말했습니다. 이 대화는 뱅상과도 했지만 뱅상은 이를 반대했고 왈테르는 이를 찬성합니다. 왈테르는 제레미가 이 마을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빵집을 제레미가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원하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마르틴이죠. 마르틴이 제레미를 욕망하는 것으로 보아 왈테르도 제레미를 싫지 않게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레미가 풀악셀을 밟아서 온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혹은 자신이 꽁꽁 숨긴 내면의 욕망을 들킨 기분이어서 급발진을 해서 과도하게 제레미를 쫓아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 영화는 욕망이 뒤엉켜서 굴러가는 그런 순환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어느 때는 그 욕망을 어두운 숲에 숨기거나 혹은 옷으로 표현을 하면서 은유적으로 보여줍니다. 배경이 되는 마을은 숲이 가까이 있고 상당수의 사람이 버섯을 따러 들어갑니다. 이 버섯은 커플도 따고 필리프도 따고 제레미는 따려고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제레미는 버섯을 숲에서 찾지 못하다가 뱅상을 돌로 찍어서 죽인 다음에야 숲에서 버섯을 찾는 인물입니다. 그 버섯은 뱅상 위에 피어오른 버섯이었죠. 그리고 이 버섯은 사실 제레미가 찾던 그 버섯의 종류는 아니었지만 시체 위에 버섯이 그렇게 많으면 사람들이 찾게 되고 따다가 들킬 수도 있으니까 그 버섯을 따다가 먹은 것이죠. 버섯은 뱅상을 먹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굉장히 귀괴하고 불쾌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서 여담이긴 한데 떠오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한니발인데 거기에서 에피소드 1이었나 2에 시체에 버섯을 기르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게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람에게서 자라난 버섯은 제레미의 욕망을 드러냄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욕망 그 자체를 보여주는 매개가 됩니다. 이쯤 돼서 제가 생각 끝에 미세리코르디아가 의미하는 바의 귀결을 말하자면 저는 세 번째 뜻인 야단나콘 하느님 맙소사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자비로 해석하는 게 주론이겠지만 이 모든 욕망의 활극을 보고 나서 저의 감상은 세 번째에 좀 더 가까웠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축축한 숲을 거닐면서 버섯을 찾았고 살인을 은폐했으며 이제 그 마을에서 눌러붙어서 살아갈 제레미, 그런 제레미의 곁에서 아마도 평생 떠돌면서 그를 욕망할 필리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계략이 성공한 마르틴, 숲에 가려면 반드시 지나서 가야 하는 왈테르의 집, 이 모든 것들을 이끌면서 다닐 제레미의 덕지덕지 붙을 습한 욕망들을 생각하니 역시 자비보다는 야단답군 맙소사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간만에 만난 골 때리는 영화인 미세리코르디아에 대한 한 줄 평은 숲속을 거닐면서 드러나는 욕망과 그것에 따라붙는 습한 버섯들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9잔 원샷입니다. 네, 이렇게 7월에 본 영화들을 정리를 해서 한번 다 같이 말아보는 이달의 영화 시간을 마련해 보았는데요. 7월달은 정말로 좋은 영화가 많이 나와서 주인장이 기쁘게 더위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다닌 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 특히 지방이나 해외에 갈 일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영상을 준비하는데 많이 늦은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이달의 영화가 언제 뭐 제때 올라왔습니까? 이런 맛에 또 보는 맛이 있어야죠. 이달의 영화는 죽지 않고 또 돌아옵니다. 8월달의 영화는 9월달 중순에 볼지 말해 볼지 또 모르겠네요. 최근 들어서 영화를 많이 못 보고 다녀가지고 8월달에 영화를 할 게 있을까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꼭 모아서 좋게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주인장은 구독과 댓글 둘 다 좋아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